인상주의 화가들이 1839년에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진이 나왔을 때 보통 화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위기 같다는 것이 가지는 못했어요. 아마 영화가 프랑스에서 탄생한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하도 영화가 이제 거의 모든 대중들이 좋아하는 예술 장르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르미에르 행지에서 탄생했습니다. 1895년 12월 28일 달자가 나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위 휴가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 르미에르 행제가 파리에 있는 그랑 카페라는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랑 카페라는 곳에 프로젝션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스크린 놓고 프로젝션하고 티켓팅하고 같이 앉아서 보는 거, 불 끄고 지금 같은 영화 관람행위를 시작했어요. 전날을 우리 영화가 탄생한 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프랑스인가 영화가? 왜? 왜 한국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같이 그때 경쟁할 텐데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프랑스일까? 그죠? 그거는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사라는 게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예술사라는 게. 마치, 여러분, 이를테면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코, 로코코, 신고준주일이 넘어가는 미술사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웬만한 권력 투쟁보다 더 비정합니다. 미학이라는 게 한번 전성기가 되면 시들기 시작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생 사례하고 똑같아요. 전성기가 있으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로크가 아름답다고 온 사람들이 바로크처럼 그리더니 어느 절정이 지나고 렘브란트가 죽고 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로코코가 나타나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뭔가 하나가 메이저가 되다가 마이너가 되고 새로운 아주 미미한 존재가 메이저가 되고 이렇게 막 바뀌는데요. 그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기초 단계부터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영화가 탄생됐다는 것은 예술적으로 전 역사가 있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 그죠? 가장 중요한 저 밑에 있어. 옛날에 카메라 옵스쿠라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사진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영화입니다. 그죠? 사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진의 속성이라는 게 화가들의 욕망입니다. 일종의. 르네상스 이후만 생각해도 화가들이 갖고 있는 욕망.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소위 서양 미술의 일관된 전통이라는 것은 유사성의 역사인데 그래서 옛날에 보고 야 똑같다 그런 말 하죠. 칭찬입니다. 그때는 똑같네. 신부랑 똑같네. 그 똑같은 걸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요. 바로크 화가랑 로코코랑 다 다르듯이 어쨌든 실물과 똑같다는 믿음을 줄 만한 대상이 리얼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이미지를 잡아내고자 하는 욕망은 다 갖고 있었어요. 화가들이. 경쟁을 했죠.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적으로 경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사진은 초창기 때 그때 다게르라는 작가에 의해서 촬영된 상제리제 그 글입니다. 상제리제 글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사진이 먼저 나왔다는 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단 영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필름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잡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영국, 프랑스하고 경쟁할 때 보시다시피 풍경화가 같잖아요. 그리고 다게르는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것처럼 그림을 이미지를 잡았어요. 자기는 아티스트이기를 원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아트이기를 원했고 재미있는 사실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1839년에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진이 나왔을 때 보통 화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위기 같다는 것이 가지는 못했어요. 인상주의 화가들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주의가 나중에 발달하면서 특히 모네 이런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풍부한 미술의 역사가 있고 결정적으로 사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진 때문에 미술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그림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하는 그림의 최첨단에 있었던 게 역시 프랑스 소위 인상파라는 저 화가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895년에 리메르 형제가 등장해서 우리 뭐 영화책 찾아보면은 영화책 집에 여러분 영화에 관련된 저 교양서 아무거나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아마 이걸 거예요. 기차의 도착. 우리 영화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게 기차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때 새까만 조그만 점이 보이더니 점점 다가오는 그게 하나의 영화입니다. 그게 기차의 도착. 소위 그래서 이러면서 영화가 열렸는데 영화의 역사는 미학적으로는 그래서 리얼리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시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잡은 거니까 마치 저 때는 미술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저 때는. 근데 이런 그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네가 기차의 도착이라는 그림을 제법 그립니다. 우리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은 리메이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영화를 찍을 때 무엇을 찍었는가 그 대상 말입니다. 대상 무엇을 찍었는가를 봤을 때 그 대상은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익히봤던 대상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상주의 사람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스틸한 그림을 모네는 특히 모네 스틸한 그림을 잘 안 그렸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리려고 그랬어요. 기차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보다는 좀 더 역동성이 살아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영화인들이 생각한 것은 영화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대상을 잡았을 때 더 포토제닉한 걸 알게 됐어요. 기차를 찍으면 다른 대상을 찍을 때 기차를 찍었을 때 영화적으로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기차도 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죠? 원근법적으로 움직였을 때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우리 리메르 형제들이 본인들도 찍으면서 터득했겠지만 초창기 영화 사가들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렸던 그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인상주의에 나와 있던 그런 이미지들이 리메르 형제 초창기 영화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영화는 탄생하자마자 시각예술의 선배였던 미술의 미덕을 끌어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분만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하자 그랬냐면은 그 뭐 통수비니 융합이니 뭐 연결이니 결합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은 저 옛날 물론 그리스 시절부터 그런 게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역시 60년대, 70년대에 그 프랑스에 풍부했던 그 구조주의자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롤랑 바르트 저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텍스트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쓰는 말이 작품에서 텍스트로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우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뭐 부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작품이 있고 저자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그 저자는 톨스토이고 그 작품은 부활이다. 그럼 우리는 그 작품의 어떤 주요한 뭐 주제라든지 그 작품의 소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작품과 저자에게 이게 만약에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의 대부분의 의미와 가치가 그쪽에 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그 생산자, 소비자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소비자는 그걸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방향이죠. 그렇죠? 일방향.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 롤랑 바르트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누구나 있습니다. 어릴 때 시 같은 거 한 번씩 써보고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술은 떠나고 나면은 예술가 되려면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끝나는 그 순간은 이 결과물 자체는 자기 혼자 독립성을 띠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의도한 걸 떠나가게 됩니다. 얘가. 그랬을 때 그 소위 그런 경우에 있는 그 독자가 읽어내는 이 작품을 이 사람은 텍스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텍스트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부활이라는 작품은 하나지만은 텍스트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의미가 있다든지 테마가 있다든지 뭐 소재가 있다면 그것은 저자가 거의 다 갖고 있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향유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저 사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읽는 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요. 그걸 텍스트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태도도 그 이전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처럼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독자든 관객이든 수평적인 관계에 왔을 때, 그래서 마치 르네상스인들이 1000년이 지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데, 문학이든 예술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품도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작품들을 더 상찬했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과거처럼 기승전결의 엔딩 딱 있는 작품들은 상당히 폄하했어요. 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가치관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잃어가는 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웃음을 잃어가는데 계속 이렇게